안녕하세요. 낙태와 관련된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정부가 임신 초기 이제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겠다, 낙태를 뭐 전면 14주까지 허용하는 허용하겠다. 법률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안 그러면 임신 14주가 아니고 22주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낙태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사실 마련했습니다. 조금만 한두 세대만 앞으로 지나가면 낙태를 권장하던 나라였었어요. 이 나라에서.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둘만 낳아야 된다, 뭐 하나를 낳아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유산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안 좋아서 자연유산도 많이 있었지만 낙태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절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수자령이라고 하는 게 물에 떠내려 보낸 자식, 그러니까 흘려보낸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낳지 못하고 예전 같으면 그거는 다 자연유산밖에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조선시대는 다 자연유산이지 그러면 인공유산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에 들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 이때 낙태를 권장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낙태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제 주변에도 뭐 그래서 절에 있어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끼는 거죠. 그래서 수자령을 이제 백중 때나 이런 때 보면 수자령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피임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런 방식들에 대한 것도 보편화 안 돼 있을 때고 그리고 가정 형편 그다음에 나라 형편 문제였죠. 그리고 그때 지금은 이제 GDP 얘기를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GNP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국민들이 좀 잘 살게 보이기 위해서는 집권자 특히 뭐 독재자들 같은 게 더 심했어요. 인구수를 줄여버리면 가장 빨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1인당 GNP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만큼 잘 살아요 하면서 재집권 기회가 생기고 아니면 사람은 바뀌더라도 당은 그 당에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걸 권장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불과 지금 한 두세 대 정도가 지나니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가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서울은 0.67인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지나면 이제 한 두세 대 정도 지나면 한 민족 자체가 없어질 거다.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낙태를 허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또 불거진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아니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실수를 한 것 치고는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서 어느 정도 이상 살잖아요. 뭐 그게 과실치사면 몇 년이고 그 다음에 그게 뭐 계획적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더 형량이 늘어나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을 죽여도 15년 이상 못 살걸요. 제가 정확하게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제 상식으로는 15년 정도 이상은 안 삽니다. 뭐 연쇄살인마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네. 그런데 조금 실수해가지고 임신을 한번 했어. 이걸 낙태를 안 시켜주면 이거 평생입니다.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없느냐? 시선적 차별이 있죠. 아무리 그게 없다라고 말을 해도 그리고 그거를 남자도 동등하게 책임을 지느냐? 그게 아니죠. 남자는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여자가 거의 독박 수준으로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관리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 뒤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대로 직장 생활도 못하고 뭐 시집 가기도 어렵고 계속 그거를 평생 해가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애는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느냐? 환경 자체가 열악하죠. 일단 부모가 제대로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도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냥 일반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시선을. 그런 경우에는 엄마 성을 따르거든요. 엄마 성 따르면 선택을 엄마를 했나? 이렇게 보지 않죠.
뭔가 좀 특이한데? 이런 관점에서 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세대들이 아마 다 죽고 진짜 성평등이 완전히 열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양육이 되면 우리나라 조건 안에서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 능력 발휘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런 게 과연 타당하냐에 대한 생각을 한 가지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건 너무, 그러니까는 잘못에 비해서 너무 과중한 처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낙태를 시켜줘야 된다. 저 사람도 살아야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어떠한 뭐 계획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계획 같은 걸 세워서 내가 이렇게 좀 내 인생을 이렇게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나 직장에서도 뭘 하고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잘못해서 그냥 결혼 관계에서도 뭐 잘못해서 임신이 된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 살다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인생이 싹 끝나지는 거야. 그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낙태가 가능하다면 낙태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인생을, 내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찾아갈 것이냐, 안 그러면 육아를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여자들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지만 임신하고 그 다음에 육아를 어느 정도 하고 그 경력 단절이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이 당연히 남자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걸 대등하게 대해주라라고 말하는 자체가 어폐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아니 사장 입장에서는,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사장이면 그 사람을 선호하겠어요? 사장은 직원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1차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내 이윤 추구에서 내가 선택지에서 저 사람을 선택을 안 하고, 아니 임신을 안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면 내가 이윤 추구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이윤 추구가 줄어드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뭐 보살이요? 뭐 박애주의자야? 아니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옹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정상적 판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이윤 추구를 하는데 내 이윤에 방해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걸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겠어요? 그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생기겠죠. 낙태를 이렇게 하면 원치 않는 임신도 있지만 결혼 생활 하다가도 조금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맞아가지고 임신이 된 거야. 그때 이제 낙태시킬 확률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재밌고 복잡한 많은 문제를 포함합니다. 많은 문제를 포함합니다. 여성의 행복 추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엄마의 행복 추구가 어디까지냐.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생명을 죽여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생명윤리랑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14주를 얘기하는 데가 있고 한쪽에는 22주를 얘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14주를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14주까지는 산모에게 피해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는 큰 몸에 무리 없이 낙태시킬 수 있는 기간이래. 그렇다 하더라고요. 왜 14주라고 하는 게 나왔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하필 14주일까? 22주가 넘어가면 인큐베이터에서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없어도 사람이 이거는 그러니까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22주 정도면 애가 엄마 밖으로 나와도,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같은 거, 임산부가 이렇게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엄마가 죽게 생겼을 때 뭐 안 그러면 뭐 유산 비슷하게 해서 난산해가지고 막 갑자기 뭐 터지고 이랬을 때도 이 정도면 다 산다는 게 아니고 살 확률이 상당히 있다. 살 확률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이 이상 되면 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이미 충분히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생명체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생명윤리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입니다.
거. 생명률이랑 관련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냥 단순하게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쪽은 엄마 중심, 이쪽은 애 중심 판단이에요. 이쪽은 엄마 중심, 이쪽은 애 중심 판단.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해놓잖아. 이걸로 결정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걸로 이게 더 타당해요 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몇십 년이 지나잖아요. 과학이 발전해서 21주도 생존 확률이 생겨. 21주도 생존 확률이 생기고 20주도 생존 확률이 생겨.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럼 그걸 안으로 당길 거냐? 아니,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칠삭동이, 팔삭동이가 생존 확률이 얼마 안 돼서 그걸 살아나면 약간 모지르다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의 뭐 칠삭동이나 어쩌네 할 때 약간 모지른 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 표현을 사용하거든. 지금은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죠. 왜? 어차피 뭐 생육 조건이 그 정도에 태어나도 충분히 생육 조건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점점 줄어들 겁니다. 21주, 20주, 19주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엄마가 없어도 될 수도 있어. 아니 진짜 이 배에서 안 들어가도 그냥 쭉 살릴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걸 어디로 끊을 거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그리고 14주로 하면 그럼 되느냐? 14주 1일은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14주까지는 생명이 제대로 된 생명이 아니고 14주 플러스 1일이 걸리면 생명이냐? 그러면 생명은 여기냐? 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그거 있잖아.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마시다 보면 유통기한 예를 들어 10일까지 그러면 10일 0시 5분은 먹어야 되냐? 법적으로는 쉬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집이야. 카페를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 날짜가 지나면 그건 무조건 폐기 처분하도록 돼 있어요.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면 폐기 처분하도록 돼 있고 무조건 날짜로 끊는 거예요. 날짜로 끊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도록 돼 있고 그걸 사용했을 때 법에서 이제 걸리면 제재가 내려오죠. 그때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 5분 더 지나도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건 네 말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명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우유 날짜 좀 지났다 그래서 집에서 조금 지나면 이렇게 좀 그냥 먹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지나면 간을 한번 보고 괜찮은가? 간간한가? 이거 조금 안 갔나? 이렇게 해보고 먹고 조금 약간 간 것 같으면 바깥 양반한테 주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날짜 지난지 모르고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먹는 식품에 대한 문제고 그거는 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아무도 타치하지 않아. 하지만 카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법적 제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건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기준을 언제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생명의 기준을 언제로 볼 거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낙태 금지 쪽으로 갔냐면 거기에 종교 문제가 걸린다고. 종교 문제가. 불교는 생각보다 자유로워요. 불교는 어차피 인연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교하고 불교는 이게 자유로워요. 생명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자유로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살도 불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불교 교리 안에서는 자살,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까지 존엄해도 그 생명의 존엄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무슨 다이아몬드가 있어. 내 거야, 내 거. 100%. 내 거야. 내가 그걸 망치로다가 패가지고 깨서 버렸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참 아깝고 돈지랄을 한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나는 법적인 아무 제재 조건이 없어요. 왜? 내 거야. 이 항로가 있어. 이 항로가 원래 이게 내 건데 이게 어느 순간 하니까 이게 국보로 지정됐어.
내가 이걸 망치로 깨잖아요. 저는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거는 내 거 플러스 공공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이아몬드는 그냥 온리 내 거야. 온리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깨든 뭐 바다에다가 버려뿌든 아무 문제가 없어. 돈이 많으니까 별 미친놈 다 있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옥상에서 내가 5만 원을 막 뭐 수십억을 뿌렸어. 아무 문제가 없어. 물론 그렇게 실제로 뿌리면 잡혀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통에 방해를 주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줘. 그걸로 잡혀가는 거지. 내 돈을 내가 뿌렸다고 해서 그 자체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예전에 뭐 이러니까 몇 억 뿌렸어. 그랬더니 차 쓰고 난리 났지. 그거 다 잡느라고. 그러면 걸리면 사회에 혼란을 준 그건 맞잖아요. 우리의 공공의 이익에 그 사람이 불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면 혼자서 방에서 미치라는 거지. 그거는 뭐라고 안 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들이. 그래서 이게 불교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지금 그 다이아몬드 같이 보는 거예요. 네가 기해도 네 거야. 모든 권한이 너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살을 했어. 뭐 어쩌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해가 달라.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신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 권한이 없어요. 나한테 그 권한이 없어. 그래서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부여받은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한테 지금 1억이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쓰든 그건 자유야. 근데 은행원에게 1억을 맡겼어. 그 은행에서 이 돈을 아무렇게나 써가지고는 그래서 원금 손실을 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법조에 걸리는 거죠.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신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 신의 뜻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영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중간에 단절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벌을 받는 거예요. 마치 은행원에게 돈을 맡겼더니 이 자식이 중간에서 뺐어. 고객 돈을 뺐어.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건 걸리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게 되겠지. 근데 내가 내 돈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뭐 빼든지 넣든지 누굴 주든지 꽂았다 띄든지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지? 팔자소관이죠. 쥐가 그건 알아서 할 일이잖아.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불교는 자살한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사실은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기독교나 이슬람의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나 이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명의 존엄성 얘기를 하면서 낙태 금지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엄마의 행복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태 금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법적인 판단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애도 물론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그 적절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복제 문제가 또 터집니다. 왜 지금 인간복제를 못하게 되느냐? 인간복제를 그 법으로 걸어놓은 거 아시죠? 예전에 황우석 사건. 황우석 사건도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복제 얘기인데 황우석 씨가 100% 잘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고 그거는 논문을 조작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실험실에서 그 난자 적출할 때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압적인 그런 부분은 이건 무조건 100% 잘못했고 근데 황우석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한국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에 안타까운 게 지금 4차 산업시대에서 제일 뜨는 게 인공지능, 바이오 이런 거거든요. 빅데이터 이런 건데 그래서 요즘 뭐 바이오 뭐 주식시장에서도 다 바이오 아시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 게다가 요즘 또 바이오가 저게 터졌잖아. 신약 지금 코로나 터지니까 뭐 완전히 막 미친 듯이 널뛰고 있지. 모르면 행복한 거고. 그런 것도 모르면 행복한 거고. 근데 이런 시장 돌아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트럼프가 3일 만에 코로나에서 낫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이 생각보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많이 왔구나. 최고의 치료를 받으면 며칠 안 걸리는구나. 그게 이제 물론 우리까지 온 건 아니지. 이게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은갑다. 아니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냥 그 하나의 사건을 보고 그게 이제 점점 더 줄어들겠지. 그리고 상층에서는 줄어들고 그게 하층으로 내면서 이렇게 점점 넓어지거든요. 보편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바이오가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굉장히 핫하죠. 지금 이런 전국에서는 바이오가 굉장히 핫한데 그 바이오에서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한번 봤죠. 그게 뭐냐면 황우석 사건 때 그거를 종교단체에서 이용을 해서 그냥 윤리 문제로 해서 끝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를 종교에서 끌어당기면서 우리 스스로가 저걸 시켰잖아. 다시는 복제 같은 걸 안 한다 이래 버렸다고. 미친 판단이거든. 미친 판단이거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원자로 터지니까 원자로 연구를 안 하겠다 이런. 아니 터진 건 터진 거고 연구는 연구로 하고 수출할 일 있으면 수출을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 먹고 살 게 무진장 많아. 우리는 그냥 저 중동이나 이런 데처럼 파면 뭐가 나와. 이러면 안 해도 돼. 지저분하고 욕먹고 조금 구설 수 있는 거 다 안 해도 돼. 깨끗하게 살면 돼. 좋지. 덕담하면서 살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것 조금 잡음 난다 그래서 요거 안 해. 요거 좀 잡음 난다 그래서 요거 안 해. 이렇게 나가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아니,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생명 문제에 걸렸을 때는 저거예요. 종교 쪽에서 건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래가지고 그때 밀어붙여가지고 그게 다 스톱시켜버린 거예요. 황우석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탑 클래스였어요. 기술이. 물론 그걸 더 자기가 독점하기 위해서 뻥튀기 한 거는 잘못이야. 하지만 이 기술이 원천 기술은 존재했던 거예요. 저 니콜라처럼 아예 원천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그냥 이어서 갔으면 우리도 괜찮았는데 그거를 그냥 날렸다고 우리는. 그걸 법적으로 걸어가지고 날렸다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쪽은 지금 죽일 수 있는 생명이잖아. 그러면 생명 연구가 된다는 얘기인데? 복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생명이 시작이라는 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잉태했을 때가 생명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 그 대한민국 만세 나올 때, 그 송일국 아들내미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대한민국 만세 아니요? 네, 맞아요. 맞죠? 그렇게 삼둥이가 나온 이유가 그게 인공수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공수정을 의사한테 가면 인공수정을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해요. 쫙 해놓는다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좀 생글생글하고 기운이 좋은 애를 이제 착상을 시키는 거지. 착상 안 되면 다 죽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입니다. 수정된 거를 생명으로 보면 여러분 인공수정 하시는 분 주변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에 안 됩니다. 한 번만에 안 됩니다. 힘드신 분들은 5년, 7, 8년씩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계속 하면 그게 최소한 거의 10번 아니면 몇십 번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를 착상시키기 위해서 아마 한 10개 이상은 수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 착상시키는데 9명씩 죽여가는 거야. 그걸 생명으로 보면. 어린애 9명씩 죽여가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가 100%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100을 죽여서 하나를 살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정된 걸 생명으로 본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지금 깐 거예요. 수정된 게 생명이면. 생명이 아니면 그럼 연구할 수 있지. 그럼 연구할 수 있지. 생명이 아니라면. 장기 복제나 이게 지금도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무리 제대로 잘 뭐 자기 맞는 사람을 찾아도 뭐 신장이나 이런 거 다 아시잖아. 잘 찾아도 너네 거는 잘 안 돼요. 내게 최고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내 거 가지고 이렇게 배양해 가지고 점점점 키워서 그 장기를 만들어서 늘 수만 있으면 이게 땡큐지. 그럼 뭐 100%. 100%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그거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딱 들어봐도 아니 돈 있는 사람인데 지금 신장해 갖고 뭐 이게 안 좋아. 그러면 그걸 만들어 줄 수 있어. 기술이 있어. 그러면 그거 할 테니까 1억 내세요. 2억 내세요. 아, 부르면 안 내겠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심장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10억 내세요. 그러면 돈 없어요.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건 걸리겠지. 돈 있는 사람은 살고 없는 사람은 죽고. 근데 그거는 유사이래로 그래 왔어요. 지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유사이래로 그래 왔어. 동물도 그럴걸. 동물도 그럴걸. 센 놈은 살고 약한 놈은 죽고. 인간은 지금 자본주의니까 돈이 곧 센 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볼 거냐에 관련해서 이 바이오 문제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생명 이 복제 문제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낙태로 허용을 할 때 이걸 생명이 아니다라고 봐버리면 또 다른 사건으로 번져요. 생명인데 애는 작은 생명이고 엄마는 큰 생명이고 이 가치를 우선시켜서 이쪽으로 우위를 두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되고 여기서 10사람이 죽어야 될 상황이 있어. 그러면 10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쪽을 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 개념이면 이렇게 결정을 해도 저거 이제 복제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이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생명을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또 난리 납니다. 누구 생명은 귀하고 누구 생명은 약하냐? 생명의 존엄에 차등이 있냐? 인간끼리 차등, 동물과 인간은 차등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구제역 같은 거 한번 딱 돌면 진짜 구제역에 요만큼도 안 튀어간 동물까지 싹 매몰시켜서 죽이잖아. 반경 몇 킬로라고 딱 명령 떨어지면 막 파묻어가지고 난리 나거든. 그 현장 여러분 뉴스 이런 거 자세히 이렇게 좀 뒤에 뉴스를 보시면 앞에 뉴스는 너무 잔인하니까 안 나와. 이렇게 보시면 끔찍하다고. 산채로 막 매장을 제대로 죽이지도 않고 막 묻어버린다고 이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몇백만 마리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생명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생명 차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 차등이 없으면 걸린 놈을 죽이는 건 가능해. 어느 정도. 하지만 그렇게 안 걸린 놈까지 다 죽일 수는 없잖아. 물론 걸린 놈을 죽이는 것도 차등이에요. 우리가 병 걸렸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 어떻게 해서든 낫게 하려고 그러고 장애인이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국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같이 가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저 사람은 별로 사회적으로 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제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사형제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사형을 시키지는 않는 나라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격리시키면 된다. 근데 그 격리에는 사실 엄청난 돈이 들거든. 그러니까 다시 내보내주지도 않을 사람을 왜 돈을 계속 국가 세금을 내서 부양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사실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작은 생명, 큰 생명, 생명의 우위로 두잖아. 인간 안에서의 차등은 계급사회 때 있었어요. 그리고 계급이 무너지고 근세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등관계라고 되는 게 선진국이에요, 사실은. 더 빨리 근세화된 나라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늦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가 비리비리했었던 거고. 근데 이 룰을 깰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22주라는 게 나왔을 때 생존 가능성이잖아요. 그건 서양 쪽 판단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만 나이를 쓰잖아.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을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왔을 때. 나온 시점을 기점으로 잡는 거야. 근데 동아시아는 우리 나이는 뱃속 나이부터 친단 말이에요. 뱃속 나이부터. 그러면 우리 전통 정서에서는 이것도 다 생명이에요. 이건 뭐 몇 주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다 생명이야. 그래서 저게 지금 생명윤리와 관련된 무진장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생명윤리 플러스 이제 행복,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죠.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게 박 터지게 이제 논점화 될 거야. 정상적이라면. 몰라. 뭐 코로나가 너무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쓱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뭐 14주, 22주 다 됐고 그냥 자기가 원할 때면 뛸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도 맞는 것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 임신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좀 잘 해볼까?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이제 눈이 돌아가가지고 좋으니까 그래도 그냥 뭐 그냥 혼자서라도 내가 열심히 잘 키워봐야지. 그러다 이렇게 지났어.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야, 너 그거 혼자서 키울 수 있겠냐? 어쩌냐?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막상 이제 낳을 때쯤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쳐봐. 그리고 남자애는 도망갔어. 가능한 시나리오. 책임질 상황이 되니까 처음에는 별로 그게 아니니까 뭐 어리고 이러니까 그냥 그럼 그 같이 살자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이렇게 커지고 그걸 책임을 되니까 무섭지. 그 남자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냥 10대 애라고 생각해봐. 10대 애 둘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막으려고 할 거고 양쪽 집 다 막겠지. 막으려고 하겠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지났을 수도 있죠.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서로 간에. 그래서 그때라도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 어저께까지는 14주라서 가능했는데요. 오늘 14주 1일이 되셔가지고 이거는 낙태시키면 깜빵에 가셔야 됩니다.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리고 한 가지만 분명해. 뭐냐면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거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타당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굉장한 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규정 지어줘야 돼. 하지만 그걸 규정하는 거는 생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라고 규정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걸 어떻게 봤느냐. 예전 사람들은 거의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임신되면 임신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수정이 되면 임신? 아니면 뭐 어디서부터 임신 2주부터 임신? 이런 기준이 없었어. 예전에는 그냥 생기고 없어지고 뭐 이런 정도 개념이지.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면 이 공간 안에 뭐가 있겠어? 이렇지만 지금 이 안에도 아마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득실득실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핸드폰에도 뭐 엄청나게 많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세밀한 것들을 보고 더 그거를 끊어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인간의 머리가 발전할수록, 지능이 발전할수록 그거를 더 세밀하게 끊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심리, 오리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한 거지. 근데 자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뭐 몇 센치 이제 이렇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제들 많이 벌어진다고. 시골이나 이런 데 더 크게 벌어지지. 그게 뭐냐면 예전에 땅 이런 거 측량 잘못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우리 땅이 저쪽에 몇 평 물렸네. 그거 담 헐어 이 자식아 뭐 이래가지고 그나마 담 헐면 다행인데 집 헐어도 있어. 집 헐어. 집 헐어. 그러면 집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야 공짜로 수십 년 동안 썼는데 나도 그럼 재산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도 들을 거면 맞아. 그런데 이쪽에서도 담 같은 건 조금 허물어도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집은 다시 지어야 돼.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얼음했지. 여기가 거기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거죠.
근데 지금은 발전하면서 이게 훨씬 세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준이 어디냐? 그리고 인간이 판단해서 죽일 수 있는 생명의 기준은 또 뭐냐?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답이 있느냐? 없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거 100%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 막바로 투입한다도 오케이 가능해. 근데 제가 예전에 그걸 뭘 걸었었냐면 그게 있어요. 자율주행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 비율이 낮다. 그거 100% 동의합니다. 그거 뭐가 똑같은 거냐면 인간이 지도 찾는 거하고 내비게이션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 걸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 지금 뭐 지도 잘 찾는 무슨 전문 산악인이라도 내비게이션은 시간까지 다 계산하고 예전에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뭐 원래 뭐 30분 걸려요. 그런데 20분 만에 또 왔어요. 이게 가능한데 요즘은 제가 택시를 타보면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게 거의 한 2, 3분 정도 아주 많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딱 이게 거의 맞추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길도 이게 막히는 길인지 안 막히는지 시간대까지 쫙 해가지고 얘가 데이터를 때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미 남자들이 포기했잖아. 맨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남자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여자 말을 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택시 기사조차도 내비게이션에 저항하려는 생각이 1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식 내비 같은 정도의 단계라면 자율주행이 인간이 판단 능력보다 훨씬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은 해. 하지만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한 사람이 있고 이쪽에 두 사람이 있어. 근데 앞에서 갑자기 장애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꺾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 이렇게 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이면 당연히 이쪽을 걷겠지. 한 사람 죽이는 게 낫지, 두 사람보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봐. 뭘 경시하는 건 아니야. 이쪽에는 겁나 중요한 사람이야. 이쪽에 겁나 중요한 사람.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보통 사람 둘. 이러면 또 달라진다. 이게 이제 가치 판단이에요. 인간이 그걸 결정했을 때는 그 사람이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를 줄 수 있어. 너 왜 판단 잘못했어? 기계가 인공지능이 결정했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존재해요. 굉장히 이게 알딸딸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느냐? 아무 생각 없었지.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동차가 나올 줄, 뭐 상용화 될 줄을 알았나? 몰랐지. 말만 있었지. 근데 그게 상용화 단계에 이르니까 저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한 생각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들 많아요. 누가 이렇게 뛰어왔을 때 뛰어오는 거를 피하는 걸 우선으로 줄 거냐, 꺾는 걸 우선으로 줄 거냐거든. 피하는 걸 우선으로 줘가지고 피하는 게 우선이어서 꺾는 게 딱 걸려버리면 옆에 사람을 둘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둘이 있으면 앞에 놈을 치는 게 맞냐? 그러면 그냥 갈고 가는 거야. 아니 이런 판단은 굉장히 미묘한 판단이라니까요. 그리고 답 안 나옵니다. 이거 우리 죽을 때까지 답 내기 어려울걸? 왜냐하면 가치 판단은 인공지능이 판단하기 참 어려워요. 그냥 보험 판단이 되는 거지. 보험 판단 아세요? 보험 판단까지 할 거야 아마. 보험 판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는 돈이 매겨져 있어. 얼마 매겨져 있는지 알고 싶으면 사고 당해보면 알아. 보험사에서 나와. 아니 안 죽어도 뭐 팔이 하나 다쳤어요, 뭐 다리가 다쳤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돈이 다르게 나옵니다.
연세 드신 분 다르고 젊은 사람 다르고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다르고 다 돈이 달라요. 그 판단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꼭 모든 가치냐에 대한 거는 아니죠. 그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의 최선은 보험 판단까지예요. 보험 판단은 지금도 다 돼 있어. 우리 다 잡혀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슬픈 사람들도 있어. 진짜 개값도 안 나오는 사람 있어. 개도 비싼 게 있다. 개도 막 1억씩 하는 개가 있어. 우리 엔간하면 개값도 안 나와 지금. 옛날에 뭐 개 죽이고 개값 치른다 하는데 우리가 개값 나올 것 같아? 티베트 개 저런 거 1억이야 1억. 우리 죽으면 1억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지금 현실에서 터지는 거고 여기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더 타당한 거에 대한 판단들을 생각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화두.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이게 문제가 되면 시끄러운 것도 시끄러운 거지만 지금은 인구 자체에도 문제가 되죠. 마음먹은 대로 삭제가 가능할 수 있느냐? 지금 참 문제지. 그리고 무조건 낳는 게 과연 좋은 거냐? 아니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낳아야 그걸 뭐 하겠어? 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런 사람들이라도 많이 낳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 하면 돼. 그럼 네가 낳든가.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한 번씩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게 관점의 문제예요. 철학적 관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